나의 노랫가락에 고저 장단은 대중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속의 노래 곡조와는 조금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노래가 세속 곡조에 맞지 않는 것을 조금도 애달하지 않습니다. 나의 노래는 세속의 노래와 다르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까닭입니다. 곡조는 노래의 결함을 억지로 조절하려는 것입니다. 곡조는 부자연한 노래를 사람의 망상으로 도망쳐 넣는 것입니다. 참된 노래에 곡조를 붙이는 것은 노래의 자연의 치욕입니다. 님의 얼굴에 단장을 하는 것이 도리어 함이 되는 것과 같이 나의 노래에 곡조를 붙이면 도리어 결점이 됩니다. 나의 노래는 사랑의 신을 울립니다. 나의 노래는 처녀의 청춘을 집자서 보기도 어려운 맑은 물을 만듭니다. 나의 노래는 님의 귀에 들어가서 천국의 음악이 되고 님의 꿈에 들어가서는 눈물이 됩니다. 나의 노래가 산과 들을 지나서 멀리 계신 님들에게 들리는 줄을 나는 압니다. 나의 노랫가락이 바르르 떨리다 소리를 이루지 못할 때 나의 노래가 님의 눈물겨운 고요한 환상으로 들어가서 사라지는 것을 나는 분명히 압니다. 나는 나의 노래가 님에게 들리는 것을 생각할 때에 광양에 넘치는 나의 적은 가슴은 발발발 떨면서 침묵의 음보를 그립니다. 민족이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는 한스러운 현실에서는 참다운 자유가 존재할 수 없다. 만해는 자기의 시대를 님이 침묵한 시대로 깨닫는데 그치지 않고 그님이 돌아올 것을 확실히 믿고 굳게 기다릴 줄 알았으며 거짓된 현재를 극복하라는 의지로 장차 있을 진정한 존재의 모습을 보여주곤 있다. 사실 이왕 염치 없이 신세지는 거 굳이 불편한 장소를 고수할 필요는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 호화로운 침대 다리와 몸체에 양각된 수많은 기하학 무늬와 솜사탕 같은 이불이 낯설었으며 거기에만큼은 몸을 의탁하고 싶지 않았다. 초극세사 공단으로 된 이불이 몸을 감으면 나는 그것이 세상의 끝인 양 착각하며 어디로도 돌아가고 싶지 않아질 거였다. 마음까지 감싸야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조차 잃어버릴지도. 그날도 실험용 액체가 보글보글 끓는 실험대 옆에서 누워 한들잠을 자고 있었다. 문득 잠결에 파랑새의 날갯소리가 들렸다. 그 푸드덕 소리가 왠지 갈퀴질처럼 거칠고 날카로웠다. 무슨 일 있나? 눈을 비비며 윗몸을 일으키며 앉았다. 플라스크 속 액체들의 별광이 군데군데 베어낸 어둠 속에 한 소녀가 보였다. 파랑새는 지금 새잖아. 게다가 파랑새와는 생김이 좀 달랐다. 지옥을 흐르는 강만큼 긴 검은 머리를 분명 이 세상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눈부신 은실로 두건이 휘감고 있었다. 흰눈처럼 창백한 얼굴, 그 얼굴 아래는 같은 은실 드레스에 감싸져 있었다. 소녀의 얼굴은 삼과 삼 아닌 것, 현실과 현실 아닌 것 사이의 경계에 모호하게 자리를 잡은 모습이었다. 또한 증오보다는 희롱이나 짓궂음이 담긴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것과 눈이 마주쳤다. 누구? 이런 한밤중의 5분 속 세계로 신규 멤버가 영입되었을 것 같지는 않았다.
게다가 파랑새는 초조하게 날갯짓을 하며 소녀의 주위를 맴돌았다. 소녀를 날개로 후려치거나 부리를 찢고 싶은 모양인데 찬란하다 할 만큼 어두운 그 몸에는 깃털조차 닿지 않았다. 손을 내밀어도 만질 수 없는 액토플라즘이 이룬 사람의 형상이었다. 설상가상으로 그 소녀는 침대에 점장의 배 위에 걸터 앉아 있었다. 점장은 어느새 몸이 천장을 바라본 자세로 똑바로 눕혀져 있었고 머리를 제외한 목부터 발끝까지 정근대적인 교도소에서 쓰였을 법한 쇠사슬에 감겨 있었다. 그것이 살을 조이고 살을 파고들어 목과 팔 곳곳에 피가 배어나오는 것이 어스름 속에서도 보였다. 게다가 그것은 충분히 불에 달구어진 듯 뜨거운 쇳내와 함께 휘감긴 살이 있는 냄새가 났다. 피어올라 허공으로 스며드는 연기까지 볼 수 있었다. 붉고 푸른 다죽의 절지동물들이 사슬의 고리마다 매달려서는 잔털들을 세우며 꿈틀거렸다. 그가 고개를 돌리지도 못한 채 허공에 침을 뱉자 피비린내가 코를 적셨다. 무슨 이건 꿈이다. 나는 꿈속에서 소녀와 파랑새와 결박당한 점장을 보고 있는 거다. 꿈이 아니고서야 내가 무슨 짓이야 그만둬. 아무리 다급하다지만 이렇게 망설이거나 주춤거리지 않고 소리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나는 침대로 뛰어올라 이불을 휘둘러 벌레들을 떨쳐내려고 했다. 그러나 이불 자락은 무익하게 그들의 몸을 가르고 지나갔다. 이번에는 점장의 몸을 휘감고 쇠사슬을 어떻게든 해보려 했다. 눈에는 분명히 보이는 벌레도 사슴도 손에는 만져지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에도 사슬은 점점 그의 목을 세게 쥐어들고 있었다. 그는 정신을 잃은 것처럼 보였다. 느긋하게 다리까지 꼬아 앉은 소녀는 또다시 희미하게 비웃음을 띄었다. 저리 좀 비켜. 이 사람 죽겠어. 나는 소녀를 향해 손을 휘둘렀으나 손은 역시 허공의 사선을 그을 뿐이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죽지 않으니까. 단지 죽음보다 힘든 고통을 겪을 뿐. 이윽고 소녀가 입을 열었다. 나는 소녀를 노려보았다. 이건 꿈이야. 꿈이고 말고. 그러지 않고서야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말할 리가 없잖아. 무슨 헛소리야. 어서 이거 풀어줘. 그러니까 소용없다고 했지.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그 자신이 한 일입니다. 이 사람이 왜 자기 자신한테 이런 짓을 한다는 거지? 대체 넌 누구야? 이미 눈치채지 않았나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건 그를 속박하는 꿈속의 이미지입니다. 나는 그 이미지가 좀 더 살아 움직이도록 도와할 뿐이에요. 목마다 어둠의 냄새를 피우며 사람의 꿈을 악의 에너지로 삼는 존재. 원래 섬뜩하게 생겼지만 꿈속에 나타날 때는 미모로 찾아든다고 하지. 그러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소녀는 역시 꿈일까? 꿈과 현실의 경계조차 구분할 수 없었다. 꿈속의 꿈과도 같은 느낌? 그런데 어째서 그가 목마의 습격을 받게 됐을까? 이분한테는 평소부터 유감이 많았어요. 이분 덕에 내가 수고할 수 있는 인간의 꿈이 반은 줄어들었으니까요. 보름날마다 이분께 악몽을 선사하러 오래전부터 기회를 노리고 있었답니다. 내 손님을 뺏어갔으면 대가를 치르는 게 상도잖아요. 그런데 마침 오늘 잠든 자세가 무방비하게 흐트러져 있어서 내가 실례했지요. 잠을 무척 설친 모양이에요. 그렇구나. 가게에서 일어났던 소란 때문에 잠을 깊이 못 자고 깨어 움직였지. 그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가 있었다. 턱 밑까지 차올라 감긴 사슬 때문에 신음소리도 못 내는 모양이다. 사슬을 감고 있던 푸른 절지동물들은 그가 꾸는 악몽의 크기만큼 수가 불어나 허기진 몸짓으로 그의 얼굴까지 타고 오르기 시작했다. 목마가 말했다. 인간은 이쪽 일에 끼어들지 않는 게 좋아요. 이분은 나보다 힘있는 분이라 보통 인간처럼 후유증이 오래가진 않는답니다.
물론 꿈속에서는 조금 많이 괴롭겠지만요. 내게 그 정도 권리는 있어요. 그러면서 목마는 그때까지도 옆을 맴돌며 푸드덕거리는 파랑새를 향해 손짓했다. 저것이 몹시 시끄럽게 굴어 내 즐거움을 방해하는군요. 이 시간을 되도록 오래 즐기려면 저것부터 손봐줘야겠어요. 그건 안 돼. 손대지 마. 그리고 이 사람 놔줘. 잠든 사람에게 손대는 것이 나의 일이고 즐거움인걸요. 깨어나면 언제 피를 흘렸는지도 모르게 되고요. 놔달라고. 상처가 남지 않는다 해도 내가 보고 있잖아. 난 두고 볼 수 없어. 나는 지금 이 사람한테 신세를 지고 있어. 이 사람이 눈을 뜨고 있는 동안 현실에서도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을 겪는지 난 봤어. 한 달에 하루밖에 잠들지 못하는 사람이야. 조금이라도 편하게 자게 해주면 안 될까? 그 순간 내가 잡을 수 없는 손이 내 멱살을 잡아 끌었다. 넘치는 즐거움의 조소와 아기로 타오르는 목마의 눈동자가 코앞을 다가와 있었다. 이분한테 원한 품은 친구들이 수백도 넘어요. 내가 꽁지가 빠지도록 부지런히 드나들어 이런 기회를 독차지한 것일 뿐, 이분은 대신 악몽을 꾸어줄 게 아니면 이분 대신 악몽을 꾸어줄 게 아니면 입 다물고 구경이나 하세요. 그럴게. 그 순간 내 의지가 꿈과 꿈 아닌 것에 경계면 사이로 내 몸을 떠민 걸까? 어느새 나는 영원히 닿을 수 없을 것 같던 그녀의 손목을 양손으로 쥐고 있었다. 상대도 그걸 보고 입술이 조금 흔들렸다. 평생 한 번도 누군가의 소나기에 붙들려 본 일이 없다는 표정이었다. 한다고 네가 나한테 오면 되는 거지? 악몽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몰라서 그랬지만 설령 알았더라도 나는 같은 선택을 할 것 같았다. 나로선 다만 내가 받은 도움에 발끝이라도 못 미친다 한들 갚고 싶은 마음이 앞섰다. 언젠가 몸마가 다시 그를 노린다 해도 그것이 지금이어서는 안 되었다. 내가 있는 동안이어서는 안 되었다. 그런 부탁을 고생을 사사하려는 인간은 처음이네요. 목마가 미소를 다시 머금었을 때 드러난 송곳니가 순간적으로 어둠을 깨물었다. 독수리의 발톱이 가슴을 핥히는 느낌과 함께 나는 어깨가 떠밀려 바닥에 떨어졌다. 등허리의 고통이 장렬하고 콩소리가 방 전체를 울렸다. 그녀가 내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목을 눌렀다. 그리고 내 이마에 자기 이마가 거의 닿을 만큼 가까이서 내려다보며 차가운 숨결을 내뿜었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에서는 심연에 잠겨있던 검붉은 물풀 냄새가 났다. 어디 한번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세요. 영원히 못 깨어나도 난 모릅니다. 그 역시 당신이 선택한 거니까. 그리고 에테르가 얼굴에 끼얹어진 듯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을 감았고 급격히 꿈속으로 떨어졌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꿈인지 알 수 없었다. 꿈속의 꿈, 꿈속의 꿈, 속의 꿈. 내 몸은 6살로 돌아가 작아져 있었다. 내려다본 바닥이 가까웠다. 팔을 들어다보니 아버지의 옷을 빌려 입은 것처럼 크고 헐렁한 난방 셔츠 소매가 보였다. 이곳은 어디? 허공에 육중한 곡선을 그리며 유리구슬 들은 알알이 빛내는 샹들리에가 어쩐지 낮이 적다. 샹들리에 아래로 검은 띠가 늘어져 매달려 있었다. 어디서 바람이 들어온지 띠는 하느적 흔들렸다. 검은 띠 아래로 어떤 사람의 형체가 몸을 질질 끌듯 걸어갔다. 내가 서 있는 쪽에서는 뒷모습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 모습을 알고 있었다. 손을 뻗었다. 달려가려 했다. 소금 기둥처럼 나는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소리쳤으나 그 외침은 목구멍에서 맴돌다 까마득한 어둠 속으로 흩어져 갔다. 검은 띠 아래로 걸어간 사람은
빨간 플라스틱으로 된 작은 유아용 의자 위에 불안정하게 올라섰다. 의자에서 푸시시 바람 꺼지는 듯한 소리가 났다. 그 사람은 천천히 검은 띠를 자기 목에 감았다. 난 소리 높여 외쳤지만 정막을 찢을 수는 없었다. 의자가 발끝에 채어 나를 나동거려줬다. 검은 띠에 감긴 몸이 앞뒤로 시계추처럼 흔들렸다. 그것이 흔들릴 때마다 서걱거리는 소리가 귓속에서 맴돌았다. 손을 뻗 마침내 나를 옥마매고 있는 어떤 공기에서 탈출하여 그리로 달려갔다. 그리고 또 달렸으나 그곳과의 거리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엄마, 그 비명이 밖으로 나왔는지 어쨌는지 알 수 없었다. 엄마의 손과 발이 춤추듯 제각기 따로 흔들렸다. 관절마다 실이 뒤엉킨 마리오네트 같았다. 그것 봐, 괴롭지? 어서 그걸 끊어버려. 어서. 그러나 그것은 단단히 고급 통가죽 허리띠였고 쉽게 끊어질 것 같지 않았다. 영혼까지 펼쳐진 드넓은 천장과 내가 발 딛고 선 바닥, 그것뿐 주위에는 벽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저것을 끊을 만한 칼을 찾을 수 있다면 나는 칼을 찾아 달렸다. 달려도 끝은 보이지 않았고 엄마는 한 뼘만큼도 가까워지지 않았다. 엄마의 팔다리는 더욱 크게 경련했다. 샹들리에를 통째로 떨어뜨려 버릴 수는 없을까? 그 생각을 하자 몸속에 아드레날린이 폭발했다. 어쩐 일인지 다음 순간 앞으로 고꾸라졌을 때 나는 엄마의 발밑에 이미 닿아 있었다. 됐다. 샹들리에를 흔들어야지. 허리띠가 풀어져 떨어지도록 넘어져 있던 유아용 의자를 똑바로 세우고 그 위에 올라섰다. 샹들리에는 하루 만에 구름을 뚫고 자라난 제게 콩나무만큼이나 높은 곳에 있었다. 잡아 흔드는 건 고사하고 손이 닿는 것조차 어림도 없었다. 그러고 보니 나는 16살에 몸을 하고 있었다. 의자에서 몇 번을 뛰어오르다가 의자와 뒤엉켜 바닥을 굴렀다. 그러는 동안 엄마의 팔다리에 일던 경련이 조금씩 잦아들었다. 엄마, 7번째 넘어졌을 때 눈앞 허공에 엄마의 발뒤꿈치가 보였다. 엄마는 어느새 버둥거림을 멈추고 축 늘어진 자세로 매달려 있었다. 경직된 두 다리 사이로 검은 물이 천천히 뚝뚝 떨어졌다. 꿈속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악취가 진동했다. 나는 앞으로 포복 전진하듯 기어가 고개를 들었다.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던 엄마의 얼굴이 보였다. 그러나 그 얼굴이 옛날과 같은지는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검푸르게 물든 데다 두 눈알이 튀어나올 것처럼 크게 떠져 있으며 벌어진 입에서 늘어뜨려진 혀끝에 검붉은 핏방울이 차갑게 빛나다 길게 세로금을 그으며 떨어졌다. 순간적으로 그 눈과 마주친 것만 같은 착각이 들었다. 아니, 그럴 리 없잖아. 이미 그 눈은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잖아. 그런데도 내가 얼굴을 돌리거나 움직일 때마다 눈빛이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이제 엄마에 대한 애틋함보다는 공포에 질려서 엉덩이로 바닥을 쓸며 뒷걸음질로 물어났다. 그러나 이번에도 엄마와 조금도 거리가 멀어지지 않았다. 엄마의 명복을 빌 틈도 없이 다음 순간 내 목에 허리띠가 감겼다. 검푸른 얼굴을 한 엄마가 어느새 내려와 내 목을 조르고 있었다. 그 얼굴은 이미 유골이 되어 눈과 코가 있던 자리가 커다랗게 비었고 그 구멍들로 쌀알 만한 구더기들이 들락날락하며 배를 뒤집고 몸부림쳤다. 그것들이 허리띠를 타고 내려오더니 몰려들어 내 목을 물어뜯었다. 꿈속에서도 정신을 잃는 일이 가능한지 알 수 없지만 나는 뜯어먹힌 목에
허리띠가 감긴 채로 기절해버렸다. 눈을 떴다. 현실로 눈을 뜬 게 아니라 일종의 장면전환같이 시공이 옮겨가 두 번째 꿈을 꾸고 있음을 눈앞에 화목한 가족을 보고 알 수 있었다. 그 가족은 나라는 구성원이 빠짐으로써 비로소 행복해 보였다. 아버지와 배선생, 무희가 한 식탁에 원을 그리며 앉아 있었다. 여느 가족과도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단란한 저녁 식사 풍경이었다. 나는 현실의 나이와 일치하는 몸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런데 식탁에 앉은 아버지와 배선생은 조금씩 더 나이 들어 보였으며 무희도 거의 내 나이만큼 훌쩍 자라 있었다. 무희는 어깨를 덮는 긴 생머리에 감색 교복 차림이었다. 어찌된 일인지 알 것 같았다. 그것은 내가 없어져 주기만 하면 행복하게 그들의 미래 구상도였다. 그걸 보는 순간 나는 꿈에서 깨어 현실로 돌아가더라도 몸은 영원히 돌아갈 것이 없을지 모른다는 걸 깨달았다. 아, 오빠다. 무희가 이쪽을 보고 손짓했다. 내가 너의 의붓오빠인 걸 알아보겠어? 지금의 너와 똑같은 나이대의 내가. 다가온 무희는 나와 거의 눈높이가 같았다. 뭐하고 있어? 이리 와. 오빠도 저녁 먹어야지. 나는 어깨를 움츠리고 무희에게 잡힌 손을 뿌리치려 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너와 네 엄마와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다고? 어느새 나한테 그런 자격이 주어진 거야?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우리는 외부 전시용으로 남아 화목해져서 언젠가 미래에 이런 날이 찾아오는 거야. 나는 네가 내민 손을 잡을 수 있을까? 수많은 의문부호가 머릿속을 휘감았지만 나는 한마디도 묻지 않고 뒷걸음질만 했다. 엄마, 오빠가 왜 이럴까?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오빠는 언제나 말수가 적고 무뚝뚝했지만 나한테 나쁘게 대하지는 않았어. 나는 오빠에게 늘 고마워하고 있어. 무희는 내 얼굴에 대고 차가운 숨결을 뿜었으며 덧붙였다. 심지어는 오빠가 날 건드렸을 때조차 용서가 될 정도로 말이야. 무희의 얼굴이 점점 험악하고 날카롭게 변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짓을 했어? 너는 어린 마음에 너도 모르게 주입한 한순간의 잘못된 기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야? 나는 너한테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는 걸 너도 알잖아. 목소리는 내 몸속에서만 웅웅거리며 천둥처럼 울렸을 뿐 밖으로 나와주지 않았다. 기억 못하나 보네. 오빠가 내 치마에 손을 넣었잖아. 아니야, 아니야.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무희 어깨 너머로 배 선생이 비웃음을 띠고 있었다. 아버지의 얼굴은 무희의 머리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무표정에 가까워 보였다. 속옷을 끌어내렸잖아. 아니야. 나는 어느새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무희는 내 목을 조르고 침을 뱉었다. 아니야, 아니야. 무희가 아니라 어느새 배 선생의 얼굴로 바뀌어 있었다. 나는 배 선생의 손을 목에서 풀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것은 그러고 보니 언젠가의 장면과 비슷하다. 아버지는 왜 도와주지 않았나요? 나 아닌 거 정말 모르세요? 아버지는 내가 이대로 죽어도 좋다는 건가요? 나는 고개를 간신히 옆으로 돌려 식탁에 앉은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의 얼굴은 여전히 표정을 알아보기 힘들었다. 경멸도 증오도 아닌, 그렇다고 해서 면목이 없다거나 안타깝거나 미안한 것도 아닌 표정, 의중을 알 수 없는. 배 선생이 갑자기 손을 떼는 바람에 몇 걸음 떠밀렸다. 그때 달구어진 쇳덩이에 등을 댄 느낌이 들었다. 아래를 내려다보자 배에 기다란 뭔가가 꽂혀 있었다. 실과 같이 가느다란 창이 내 몸을 꿰고 섬광을 내뿜었다. 관통한 자리에서 구멍은 점점 더 넓어지고 그 자리에서 붉은 내용물이 피거품을 물고 흘러내렸다. 쏟아지는 내장 사이사이로
검은 어둠이 찬란하게 제 몸피를 키우며 드러났다. 바람이 그 어둠 사이로 들락거리며 뼈마디를 뒤흔들고 지나갔다. 빛나는 창을 잡자 손에 불이 붙어 그대로 타들어갔다. 혈관이라는 게 내게 아직도 남아있다면 온몸에 혈관이 타고 뜨거운 불이 흘렀다.